6장 좀 전에 끊겼던 부분을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다시 하고 6장 나머지 부분을 역시 이 부분도 3-3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쭉 넘어가고 공손 이런 부분들 작업해물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하면서 6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요 부분 부문별 개별원가 계산의 끝부분 약간 끊겼던 부분을 보충을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조 부문비를 이제 제조 지시서별로 직접 재료 비법에 의한다. 그래서 요 제조 부문 어디 있어요? 요거를 직접 재료비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해 온 금액들을 이렇게 배분했었잖아. 그지? 계산하는 금액 어디 있더라? 여기 이렇게 제조지별로 배부하는데 이거 직접 재료비 하나만으로 이렇게 가공 부문비도 조립 부문비도 도색 부문비도 모두 다 직접 재료비 하나로 나눠 썼지. 문제에서 이렇게 그러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책에다 싫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거 아니어도 굉장히 복잡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 좀 풀리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문제냐 하면은 요 부문의 특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즉 가공, 조립, 도색 이런 애들이 각각 다르지 성격이.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공은 여기 재료비 넣으면서 할 테니까 직접 재료비 기준 좋고, 그런데 조립 부문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동원이 되면 직접 농업비 기준이 좋을 것 같고, 도색 부분은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로 쭉 뿌려서 색깔을 칠한다 이런 부분에서 봐서 기계장치의 작업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 달리 제조 부문비를 제조 지시서별로 배부할 때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각각 부문에 따라서 부문별로 다른 배부 기준이면 훨씬 더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리적으로 제조간접비를 제품에 잘 배부했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좀 끊겼었던 부분이에요. 자,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조간접비를 이제 배부하는 방법 3-3에서 했었지만 다시 해드릴게요. 다시 하고 공손품 회계 처리 부분도 간단히 하도록 하고, 예정했을 때 배부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 제조간접비를 이제 제품별로 배부하는 방법은 앞서 이렇게 문제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개별원가 계산이 실제 원가 계산이냐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배부 기준을 이제 다르게 하는데, 실제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는 다 실제예요. 그리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도 실제인데 뭐만 다르냐면 정상과 실제 차이는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가 제조간접비만 다른 것이야.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실제 배부액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예정 배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때 배부율을 예정 배부율로 하면 예정 개별원가 계산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으로 하는 이유는 교재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3-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예정 배부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실제 배부를 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이 지연된다. 그리고 둘째는 월별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수적으로는 제조간접비를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예정을 하고 실제하고 비교를 함으로써 피드백을 통해서 원가 통제도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첫째는 시간, 그지? 신속화. 두 번째는 계절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화한다. 세 번째는 원가의 효율적 관리, 이것 때문에 정상 개별원가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 들어가면 배부율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제조간접비 이제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실제 조업도로 나누어서 배부율, 실제 배부율을 가지고 오고 그 실제 배부율에 각 제공품별, 즉 제조 시서별로 배부 기준을 곱해줘서 각 제공품별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원가법은 직접재료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직접노무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원가법 등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줬었어요. 3-3에서.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3을 요거 잘 이해 안 갔던 사람은 3-3을 다시 가서 보면 됩니다. 3-3인지 정확히 확실치는 않은데 그 세 번째 시간에 가면은 요 실제 개별원가 계산에 와서 단순한 개별원가 계산을 하고 요 배부 기준 얘기를 그때 했어야 되기 때문에 배부 기준을 잠깐 얘기하면서 요 문제를 풀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법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작업시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기계 운전시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도 풀었었습니다. 예정개별원가 계산은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장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문제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고요. 첫째는 제조간접비를 여기까지 쭉 문제점을 하고 예정개별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원가 계산의 신속화라는 겁니다. 즉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야. 한 달 끝난 다음에 곧바로 그 간접원가들 이런 애들을 제조간접비에 속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계산해오기 어렵거든. 집계해오기가. 그래서 예정에 의해서 미리 배부를 해서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조정하는 회계 처리를. 그 다음에 예정 배부를 사용하면 항상 일정한 배부율, 즉 월별로 차이 나는 거, 냉난방비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제조원가에 굉장히 많이 배부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품 제조원가 계산은 그렇게 하고 관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정을 해놓으면 실제 발생하는 원가 차이에 따라서 그것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뭐 정상적인 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조원가가 안고 들어가도록 하고 비정상적인 거라면은 그 원인을 찾아내서 비정상적인 원인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제거할 수 있도록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다음 중 그 예정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을 하는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셋을 뺀 나머지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면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예정 원가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예정 원가 계산하는 것은 앞서 3-3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치 않아서 여기서 해주도록 할게. 자, 6-5. 주은천의 5월 원가 자료를 토대로 제품 넘버 27, 제공품 27에 배부되는 왜 이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예정 제조간접비 총액이 500만 원이고 예정 조업도로는 직접 노동시간으로 하는데 10,000시간으로 한대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예정으로 이렇게 배부율을 일단 구해. 그럼 배부율 구했더니 500만 원을 10,000시간으로 나눠요. 얘를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시간당 얼마짜리라는 결과가 나와? 500원짜리였던 거야. 그러면 제조시설 넘버 27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500시간당 500원짜리를 예정 그 실제 작업 시간 한 게 있을 거라고.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여기 직접 노동 시간 2,500시간을 했대잖아. 그럼 2,500시간 곱한 것 125만 원을 구해서 넘버 7은 직접 재료비 200만 원, 직접 노무비 7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예정 배부에 의한 제조간접비 받은 125만 원을 더해서 제조원가는 1,025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야.
자, 이때 배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배부 차이가 원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가성이 없으면 그 원가를 영업외 비용이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영업외 손익법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거나 혹은 보충률법 혹은 총액 보충률법에 의해서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 이렇게 셋이서 나누어 가는데 이때 보충률을 사용하는 방법은 총액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각각 지금 말한 매출원가, 제품, 제공품이 포함하고 있는 제조간접비 그 금액 비율로 나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부 차이가 났을 때 이런 회계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래서 예제를 풀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뭐 안 푸는 걸로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해주도록 할게.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외 손익법, 매출원가 가감법, 보충률법에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달래.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그 예정 배부액이 얼마냐면은 496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배부액은 50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난 거야? 배부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4만 원이 난 것이야. 배부 차이가. 그러면 그 배부 차이 부분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얘가 차변에 있겠다. 그치? 예정 배부를 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한 금액이 496만 원이 대변에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그리고 실제 배부로 하면 제조간접비가 이제 왼쪽에 500만 원이 나오니까 오른쪽에 제조간접비의 라고 적으면서 배부 차이 적으면서 배부 차이는 차변에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러면 그 배부 차이 나타난 금액 4만 원만큼을 영업외 손익으로 그냥 비정상적이다 라고 보라는 거지. 그랬다면 영업외 손익으로 손익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야? 손익계산서에 나타난다는 뜻이야. 뜬금없이. 그럴 수 있어요. 비정상적이어서.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적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비정상 정상 얘기가 나왔었잖아. 이게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야. 원가성이 있다라는 뜻은. 그리고 원가성이 없다라는 뜻은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돌발적이다. 이렇게 된 것이야. 이거는 늘 있는 정도의 차이, 뭐 그 정도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데 매출원가가 혼자 부담하게 해라. 이러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누구한테 보내죠? 매출원가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런데 보충률법에 의해서 하라라는 거야. 자, 보충률법에 의해서 계정별 총액으로 할 것이냐, 계정 금액 가운데 속한 제조간접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이야. 나눌 때. 보충률법은 총액 기준으로 하면 이 4만 원을 이렇게 세 금액을 더한 것. 1000만 원분의 100만 원, 1000만 원분의 200만 원, 1000만 분의 700만 원 해서 4천, 8천, 2만 8천 이렇게 가져가라는 뜻이야. 4만 곱하기 0.1, 4만 곱하기 0.2, 4만 곱하기 0.7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부담하는 것이야. 그 월에. 조금씩 더 부담하는 거지. 자, 그리고 계정 금액 중 제조간접비 금액으로 하면 요 금액 비율로 나눠가라는 것이야.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하면 440, 500이 되네. 500분의 60이니까 뭐 0.3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야. 500분의 60이면 0.3 맞니? 1000분의 120에 해당하는 0.3이 아니고 1.2가 되네. 그래서 어쨌든 4만 곱하기 500분의 60만 하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4800이 나오는 모양이야. 그리고 4만 곱하기 500분의 140 했더니 이렇게 11,200. 그 다음에 4만 곱하기 500분의
3만 했더니 24,000 이렇게 해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나눠가라는 뜻입니다. 그치? 자, 요거 예정배부를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자, 예정배부 했을 때 했었던 문제 까먹었을 테니까 교수님이 또 다시 해줄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는 9만원이며 이를 포함한 매출원가는 8만원. 사후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95,000원이야. 9만원 발생했는데. 자, 이랬을 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는 배부 차이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야. 자, 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예정배부 이렇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9만 그리고 재공품하는 것이야. 그리고 제조간접비 금액을 실제 발생액하고 제조간접비의 예정배부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타날 거란 말이지. 그 차이가 나타난 부분이 여기 배부 차이가 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배부 차이가 인식이 되어지지. 제조간접비. 자, 제조간접비 이렇게 예정배부 이렇게.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95,000원은 실제 발생한 것. 왼쪽에 기록이 된 것이야. 이렇게. 그지? 여기 예정배부는 나타났다, 없어졌지. 제조간접비 전기해보면 차변 95,000, 대변 92,000. 이거 어렵니? 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아? 제조간접비 계정만 옮긴 걸 봐봐봐. 제조간접비. 차변은 95,000, 대변은 92,000. 그럼 대변에 제조간접비를 5,000원을 적어야지 양쪽이 떨어져 제조간접비 계정이 맞아 떨어지겠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5,000원 불리한 차이가 난 것이야. 자, 이때 매출원가에 가상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야. 매출원가 이렇게 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것 95,000. 제조간접비 예정배부한 것은 여기 오른쪽. 그치? 예정배부는 재공품하고 제조간접비에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배부 차이도 5,000원 차변에 나타나다 매출원가로 없어지고 이런 것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매출원가 가감법 하라고 그러니까 이 5,000원만큼을 매출원가에다가 가산을 시킨 겁니다. 같이. 자, 앞서 전에는 교수님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 위에 요 분계는 없었을 수도 있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 거냐면 제조간접비 그 예정배부한 것을 이렇게 여기다가 재공품 90만원, 제조간접비 90만원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 발생하면 제조간접비가 차변에 나타나지. 그래서 9만원과 95,000원이 이렇게 나타났을 거라고. 여기가 그 대신 재공품 이렇게 됐겠지. 제조간접비 예정배부가 아니고. 어렵니? 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다시 해줄까? 없었던 애로. 다시 해줘도 또 어려울 텐데, 그지? 네, 그렇더라도 한번 다시 해줄게. 자, 이렇게 했던 문제야. 이렇게.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이 15만원일 때 앞서는 제조간접비 하면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이러고 있었지. 예정배부, 제조간접비 이렇게 하고 재공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거를 업고 이렇게 재공품, 제조간접비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줬었잖아. 그러면 제조간접비가 실제 발생하지. 이런 애들이 재비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변 155,500, 제조간접비 대변 15만원이지. 그래서 대변에 5,000원을 적어야 양쪽이 금액이 맞아떨어져 제조간접비가 없어지지. 그게 배부 차이라고. 그거를 매출원가 조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 쉽다, 그지? 요걸로 하니까 요거 오기를 잘했네. 응? 자, 요때 배부 예정 배부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재공품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 이렇게 해서 예정 배부 대변 나타났다가 차변 나타나서 이렇게 없어진 것이야.
그래서 예정 배부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많이 사용하거든. 이렇게 해버리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공선품과 작업 해물 회계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세요. 공선품은 파손품이라고도 하고요. 재료가 불량하거나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부주 이런 것들로 생겨나서 표준에 미달돼서 제대로 된 그 제품으로 될 수 없는 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공선비는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공선의 정도가 이제 크지 않아서 보수를 하면 다시 제품이 되어지는 애는 보수비를 포함해서 다른 제품으로 하는데 원가에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이제 심한 공선품은 그 공선품으로서의 평가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내다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못 받게 되면은 전부 다 공선비인 것이고요. 팔게 됐었을 때 매각 가치가 있으면 매각 가치만큼은 공선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나머지 그 차액만 공선비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랬을 때 정상적인 공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공선비는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요. 공선비 되어지네. 여기 회복 가능하다고 하는 공선비가 다 어디로 가니까, 다른 제공품으로 가니까 없어지겠지. 그런데 그때 그 공선비가 제조간접비에 속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도 일부는 공선품이 되어져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지겠지. 그런데 공선비는 곧바로 공선비에서 여기 차감한 부분을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인 거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것은 제조지시서로 제조간접비로 대체를 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그냥 공선비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건 제조간접비, 비정상적인 건 영업의 비용 같이 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제이스 7에 대한 제품이 일부 파손돼서 보수를 하면 쓸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공손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수했다. 이때 제공품 7-1에는 재료비 12,000, 노무비 28,000, 제조간접비 30,000원이 더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손비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런 애들을 다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이렇게 해서 7 이렇게 해서 공손비 이 부분은 제공품 7-1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제공품 7이 아니고 7-1로 해줘야 된다. 7-1. 보수지시서 7-1을 제조지시서 1에, 그러니까 그냥 7이네. 제공품 7 이렇게 내버려 두고, 7은 그대로 여기 있는 애 얼마가 원가가 있겠다. 그지? 원가가 얼마가 있을 거야. 요걸 나도 답이 맞아. 자, 요거 제조지시서 넘버 7 요거 집계한 것을 요거 7에다가 넣으면은 7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 요만큼 보수를 하면. 그래서 7이 완성이 된 것이야. 더 보수를 해서. 이 공선비만큼이. 이때 이 공선비는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다 들어갔지만 얘들은 제조간접비에 속한다 이런 뜻이야. 제공품 7에. 요때 이런 재료비들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제조지시서 8이 완전히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조지시서 9를 발행해요. 대용품을 제조했대. 자, 그러면 제조지시서 8의 제조원가는 18만원이고 9의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5만 이렇게 각각 소비됐어. 공손품의 매각 가치가 6만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공손품 여기 6만원만큼이 공손품이 되는 것이야. 공손비 매각 가치가 공손품 6만원 있고,
여기 제조원가가 18만 원이 있었지. 나머지 12만 원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공손비와 같이 하는 겁니다. 공손비. 자, 그리고 구를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구 만드는 회계 처리를 하면 돼. 남바구에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에서 제공품의 계정에 이렇게 집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집계하는 것하고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대용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야. 구를 발행해서. 그래서 제조원가는 18만 원인데 이 18만 원 들어간 것 중에 얼마는 건질 수 있어? 6만 원 건질 수 있는 애는 공손품, 그리고 12만 원은 공손비인데 이때 이 공손비는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따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조원가로 갈 것이냐라는데 이거는 완전히 파손돼서 비정상적인 게 100%지 이런 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공손비가 처리되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작업폐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손하고는 달리. 공손은 사실은 발생하는 거야? 안 발생해도 되는 거야? 잘했으면 안 발생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뭔가 이제 재료를 잘못 넣었다든가 아니면 공정을 가동하는 중에 뭐 예기치 않게 무슨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 제품, 그 재료를 넣었던 게 변형이 됐다든가 원재료를 넣었던 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이제 공손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작업폐물은 제조 과정 중에 그 제조 과정을 정상적으로 잘 다 해도 반드시 나타나는 이런 애를 작업 폐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 작업 폐물은 어떻게 정리를 내리냐면 감손과 이제 작업 폐물을 이제 또 구분하는데 감손은 제조 과정 중에서 증발 변질로 인해서 투입한 재료가 감소되는 것, 이때 그 매각 가치나 사용 가치가 없는 손실을 말하고, 감손의 경우 회계 처리는 정상적인 경우 제품 원가, 감모 손실을 말하는 거야. 비정상적인 경우에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라는데, 작업 폐물은 이제 그 필연적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목재 같은 것을 하는데 가구 제조업 이런 것은 톱밥 같은 것이 당연히 그 100% 나오게 되지.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이제 알면 돼. 이거는 뭔가 잘못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감손으로 합해서 처리하기도 해요. 작업폐물도 팔아먹을 수 없으면. 자, 이랬을 때 작업폐물의 가액이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작업폐물은 재료비의 계상은 실제로 제품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제조원가에서 공제해서, 작업폐물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특정 제품 원가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생한 부문비에서 공제한다. 제조 간접비에서 공제. 액수가 크고 그럴 때는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에서 공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면 제조 간접비에서. 작업폐물의 평가는 예상 판매 금액에서 판매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참고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절약되는 재료의 견적 구입 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그 재료비를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작업폐물의 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작업폐물의 평가액에 제조원가에 미치지 않는 만큼 소액인 경우, 영향을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정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판다든가, 큰 그 가치가 없으니까 판다든가 이렇게 톱밥 같은 거 말하는 거야. 뭐 목재 중에서도 쪼가리 목재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그 조그마한 소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로 쓰여져서 작업폐물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크죠. 그런데 톱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치가 크지 않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작업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생겨났는데 뭐 철제 가공 이런 데서 뭐 그 철가루 이런 것들 크지는 않지만 누군가 사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자, 이럴 때는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비익으로. 그지? 자비익으로. 그래서
작업 폐물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예제 간단히 보자. 제조지시서 넘버 10에서 발생한 작업 폐물이 있어 이를 평가한 결과 그 금액이 70만 원이며 이를 재공품 계정에 처리했대. 자, 그러면 작업 폐물이 나타났어. 그럼 작업 폐물 이렇게 한 다음에 자산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거야. 그리고 재공품 10에서 빼는 거야. 이만큼. 제조원가가 그만큼 줄어들지. 자, 그 다음에 제조지서 11에서 발생한 작업의 가격은 소액 12,000원을 현금으로 매각해버렸대. 자비익 처리를 하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작업 폐물 이만큼 뭐야? 원재료를 덜 구입하게 되면 원재료는 차변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샀으면 170 기록하고 여기에다가 외상매입금 100만원, 작업 폐물 70만원에서 소거시킨다는 게 아까 여기에서 참고로 회수되는 경우 절약되는 재료의 견적구입가에서 평가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